안녕하세요. 골반 세미나의 블루, 퍼플, 그린, 블랙입니다. 네, 낯설죠, 이름이? 저희 골반 세미나의 시즌2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즌2는 그린님을 추가해서 초짜님은 이미 이제 초짜를 떠나셨기 때문에 퍼플로 정했고요. 색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 퍼플로 하셨죠? 제가 보라색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빨간색과 저를 이제 빨갛게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제가 퍼플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레스 코드 맞춘 거예요? 이건 퍼플은 아니지만 네. 약간 뭐 네. 그 다음에 우리 그린님은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일단 움트는 새싹의 색깔을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꿈의 그린, 마음의 그린, 그래서 그린이라는 어감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린입니다. 네. 네. 뭐, 그린을 입고 시죠. 짐작컨대 왜 했는지 뻔히 알겠지만, 우리 권 박사는, 네, 원래 시커머니까. 네. 블랙이 원래 아나키즘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나키즘을 지향하는 의미로 네. 블랙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시즌2를 하기로 했고요. 시즌2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방 전후사의 내용을 했다면, 시즌2는 그 이후의 역사를 하되, 그 책들을 좀,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설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방 세미나의 시즌2의 첫 번째는, 최인훈 작가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본 사람도 있고, 또 이 책이 특히 보니까 수능 세대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수능에 국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해방 전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해방기 이후, 한국 전쟁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퍼플님께서 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최인훈 작가님은 1934년 4월 13일에 출생을 하셨고, 한 몇 년 전에 2018년 7월 2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설가이시고 또 시인으로 등단하셨어요. 그리고 문학평론가이자 극작가, 그리고 이제 대표작인 이 광장이라는 소설을 들 수가 있고요. 이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8.15 해방 이후에 함경남도 원산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중학교를 다니셨고, 또 이어서 원산고등학교를 다니던 중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을 했고 목포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 법대에 재학했으나 중퇴를 하셨죠. 1959년 자유문학의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와 라울전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인훈 소설에서는 이 출판사 서평이긴 한데요. 관념과 현실, 그리고 자아세계의 대립구도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소설들이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광장이라는 중편소설은 1960년 11월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네. 네. 작가에 대해서 아주 쭉 설명했어요. 이분이 결국 해방 전에는 바로 전에 북한에 살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까지 북한에 있다가, 고등학교 이후에 다시 그게 예를 들으니까 예전에 이제 흥남 대타출처럼 원산에도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타고 부산에 와서,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이제 서울대학이 있으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한번 우리, 최윤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퍼플님은 언제 읽으셨어요? 전문을 다 읽진 않았고, 제가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지문으로 나와 있는, 일부분을 보고, 그게 이제 수능에 되게 단골로 많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인훈의 광장에 나오는 광장은 무슨 의미인가?
대부분이 시험 문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던 거가 기억이 나더라고, 이걸 보면서. 아, 광장이 무슨 의미였지?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그때 외웠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네. 어떻게, 뭐라고 외우셨어요? 북한의 네, 이념과 뭐 그런 어떤 것들을 담는 뭐 그런,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었고, 네. 우리 그림님은 이 책 언제 읽으셨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모양이에요. 제가 수능 세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장에 최인훈 소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고, 저는 고3 마치고서 저는 태백산맥을 읽을 때, 이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곁다리로 그냥 있었구나.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 책을 읽은 건 이번 기회가 처음입니다. 우리 블랙님은 언제 읽으셨어요? 지난번에. 블랙님도 요번에 읽으셨나요? 예.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책이라는 게 어떤 딱 그 시기에 읽지 않으면 잘 안 읽게 돼서, 이번에 읽기를 잘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인훈 작가가 저 같은 약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이 지식인 전형의 소설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블랙님 같은 경우에 20대 읽었다면 책을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공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고민만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왔었죠. 그리고 이게 60년대 이제 나왔을 때, 이 책이 지금 60년대, 우리가 읽지만 60년 전에 보통 김동리의 토속적인 한국 이런 거 나오고, 감자 이럴 때잖아요. 이런 유려한 문체와 구성은 아마 센세이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의 젊은이들, 특히 지식인들한테는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읽어봐도 굉장히 세련된 문장의 표현들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좀 작품에 대해서 특별히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 광장은 50년 넘게 계속 다시 쓰기를 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국 문학사상 가장 많은 판본을 지닌 작품이라고 하고요. 최인훈은 당초 잡지에 처음 발표했던 600매 원고의 중편소설 광장을 또 61년 정양사에서 단행본을 낼 때 또 200여 매를 덧붙이고 장편소설로 하고, 그 이후에도 섬세하게 교정을 거치고 시대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쳐나가면서 이렇게 독자를 만나온 소설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판본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그래서 그 판본을 만들었을 때의 작가의 생각들, 이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나오셨으니까 얘기지만, 사실은 이 작품에, 제가 다른 우리 블랙님이 주신 유튜브를 보면 중에 나오는데, 이 서문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서문이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문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초고의 선문이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60년 11월 날 새벽에 실었던 서문이에요. 저는 이게 가슴이 좀 찡했는데요. 아시아적 전제의 의자를 타고 앉아서 민중에게 서구적 자유의 풍문만 들려줄 뿐 그 자유를 사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구정권 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1960년 11월 새벽에 실을 때 소문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실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서문마다 시대에 반추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요. 또 서문 읽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이 보여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퍼플님이 개작을 계속하면서 이 작품의 생명력을 더욱더 극대화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내놓으세요. 안 돼요. 저는 이야기 자체는. 저희 컨닝 페이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또 작품에 관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지금 말씀하셨지만 언급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19 혁명 지금 새벽에 처음 이 작품이 발표될 때 11월에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 이게 정말 굉장히 그 어떤 4.19 직후에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좀 특히 이제 지식인들이 억눌려왔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4.19 혁명이 아니었으면 정말 나올 수 없는 소설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만 남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남한 체제에 대해서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이승만이 하야하기 전에는 뭐 도무지 이거는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책이었을 테니까, 예, 그런 이 책이 나온 배경은 그래서 이제 4.19 혁명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 시대적 배경으로서, 작품의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이게 해방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어 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전쟁, 그리고, 휴전된 그때까지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48년, 각자 정부 수립부터, 우리 해전사 했지만, 그 정부 수립부터 53년 휴전까지 한 5년 정도에 걸쳐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도로 미리 얘기를 하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그림. 글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좀 시공간이 넘나들다 보니까 많이 이제 읽는데 좀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 최인훈 작가가 이렇게 서문을 여러 번 이렇게 쓰면서 개정을 여러 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시간적으로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작가가 그런 것들을 다시 고치고, 또 뭐 한자어를 비한자어로 고치고, 근데 읽다 보니까 뭐 아직도 뭐 한자라기보다 외래어 표기나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인훈 작가가 이렇게 여러 번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펴냈을 때에는 뭔가가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우리 독자를 위해서 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서문을 저도 이제 여러 번에 걸친 이런 서문들을 참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루님이랑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그럼 좀 밑줄 치면서 좀 읽었는데, 이런 서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다시금 여러 번 좀 되새겨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시대의 어떤 상황들에 맞춰서 이 광장이 그 시대에 맞게 계속 익혀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퍼플님이 쓴 저 페이퍼는 내 눈으로 보이질 않는다. 이게 돋보기를 써야지. 제가 일부러 깨알 같은 글씨로 썼습니다. 아무나 모르죠. 약간 열받는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의 이야기를 보면 시작은 이제 자기가 쓴 그 시가 대학 신문에 실려서 기분 약간 좋은 상태에 걸어 나오면서 시작되죠. 아마 대학은 얘기하지 않는데 아마 서울대학이라고 느껴져요. 이제 그 대학 신문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이제 명문대학이라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 이명주는 아버지가 이제 월북을 했죠. 남도당으로 월북을 했고, 아버지의 친구였던 은행장의 집에 쉽게 말하면 얹혀 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동생, 그 집 딸과 아들하고 같이 이제 교류를 하는 사이인데요. 딸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도 요즘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파티를 이렇게 벌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그 파티에서 그 윤혜라고 하는 여자를 소개받잖아요. 인천에 살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소개받고 그런 와중에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은행장이었던 그 아버지 친구로부터 경찰에서 아마 조만간 연락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경찰서에 잡혀가죠. 저는 사실 굉장히 끔찍했는데, 고문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 피칠갑을 한 이 친구를 내보내잖아요. 그냥 내보내요. 그래서, 물론 이 고문한 경찰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특히 이제 좌익 독립운동을 고문했던 경찰관인데, 그들이 때리고, 옷이 피가 젖어 있는 자를
경찰서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표현이 뭐라고 나왔냐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 봐라. 우린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준이 피칠가를 하고 그 경찰서를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떨어져 있는, 자기 사실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는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버지와 관계는 자기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돼요. 뭐, 요런 과정에도, 그 전에 이제, 여기 그 정박사라고 나오나? 맞나? 네, 정선생. 정선생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그, 미라를 본다고 그러죠? 뭐, 호사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미라를 보면서, 정 선생이 이명준에게 정치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유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명준이 무려 연설하듯이 엄청 긴 얘기를 합니다. 어쩌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관념소설 또는 지식인 소설의 극치죠. 촉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장이 어쩌니, 그게 아마 이 책을 더 이상 못 읽게 하는 약간 장벽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요즘 같으면 사실 하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신랄하게 당시에 남한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특히 광장에 모여서 다 도둑놈들이라 그러죠? 광장들을 다 훔쳐다가 밀실에 자기에다 갖다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과정에 이명준은 파티에 소개받은 윤혜라는 여자를 만나러 오토바이를 타고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가죠. 진짜 멋있었잖아요. 영어 타고 가서 윤회를 만나가지고 이건 뭐 모래에서의 어떤 정사 장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둘의 관계를 맺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천항 근처에 자꾸 이제 기웃거리니까 어떤 사람이 선창가에 있는 술집에서 앉아 있는데 물어보죠. 이북에 가시려고 하는 거죠? 라고 묻죠. 그래서 사실은 월북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월북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 줄거리 이야기입니다. 퍼플님 준비하신 내용에 비해서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월북한 얘기까지 과정은 이런 과정입니다. 저는 경찰관들한테 맞고 나왔을 때, 시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조은철, 국리질 공부꾼은 보람을 위한 동 아니면서 꽃피를 흘렸는데 내 나라 하늘은 도끼가 지련이다. 이게 되게 시인의 면모가 여기 자꾸 소설 안에서 돋보이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만 보는 이제 혼란스러운 현재 이게 아마 이제 48년, 49년 요쯤일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쪽 이제 남한에서의 이명준을 들여다봤을 때 이명준이 의외로 이렇게 이제 S서에 몇 차례 가서 불려가서 취조를 받고 폭행을 당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명준이 아버지의 원망을 했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78페이지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놀림을 받는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태어나는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역지사지 바꿔보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남한에서 그냥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친구 집에서 얹혀 산 어떻게 보면 없어서도 될 일을 아버지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사랑이 내재돼 있었음을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 부분이 이제 이명준의 월북을 또는 그거 의도하지 않은 월북이 태어난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블랙님, 블랙님한테 가면 좀 길어질 거 같은 우려가 됩니다만 자, 요 48년, 49년 시대의 한국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약간 정리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아까 오토바이 타고 경인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랬는데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이때 경인 한길이라고 해서 네, 제가 경인 한길을 여기 말하자면 경인 한길이 뭘까? 그걸 고속도로 생각해요. 경인가도가 이제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금방 우리 그린님이 얘기한 아버지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버지 부자 관계라기보다도 조금 확대해서 보면 당시 지식인이 남한 사회를 보는 그리고 월북한
월북한 인사들, 그러니까 좌파 인사들이 대부분 이제 진보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보주의자들을 보는 시각일 거라고 저는 봐요. 지식인들이 그 좌파 진보주의자들을 보는 시각.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사회주의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도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시 그 정부 수립 전후에 그 남한 사회가 여기 뭐 굉장히 많이 묘사돼 있잖아요. 어떤 그 친일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형사가 이제 일제시대가 좋았어 뭐 하는 얘기들, 그리고 그 어떤 그 미국 문화, 미국에 유학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필란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남한 사회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북한 체제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죠, 이 당시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있고 나서 그 다음 한 달이 안 돼서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또 수립돼서 완전히 이제 분단이 딱 기정사실화 된 거고, 그리고 나서 2년이 채 안 돼서 이제 결국은 전쟁이 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사실상 6월 25일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적인 준전시 상태에 있는 건 계속적으로, 예, 누가 먼저 선빵을 날리느냐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명주는 자신이 결국 남한 사회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윤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도피처인데, 윤회도 자신을 오롯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뭐 처음부터 생각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배가 있다고 하니까 솔깃해서 이제 뭐 가볼까 이렇게 된 거겠죠. 네,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명준이 도피하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서 인천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단골로 다니던 이제 선술집, 그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차에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술집 주인이 배 있다라고 말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명준이 정말 그 배 있어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월북 밀항선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처음에 되물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월북하는 이북으로 가는 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타고 월북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윤회가 명준을 가지 말라고 잡았더라면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지 않았을까. 물론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윤회라는 캐릭터가 좀 독특해요. 윤회라는 분이 되게 뭐 그때 그 오토바이 타고 왔을 때 뭐 부채를 지라고 이러면서도 이 양반이, 이 여자분이 둘이 사랑을 나누고 나서도 그 다음에 항상 뭔가 완벽하게 그 이명준은 자기의 여자라고 느껴지지 않고, 뭔가 이 윤회라는 사람은 자기 세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날 또 낯설어. 낯선. 저는 그 심리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윤혜한테 이 사람이, 뭔가 믿음을 주지 못했고, 어딘가에 좀 약간 공허하고 뭔가 계속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분명히 보였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내 남자 같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이게 이놈을 못 믿는 거지, 그죠? 그쵸. 네. 그리고 뭔가 떠날 것도 같고, 그런 게 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48년, 49년이잖아. 그러면 이미 또, 소위 말하면 남녀 관계를 맺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당시만 봐도, 그러면 이제 보통 여자들이 되게 이렇게 남자한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윤혜라는 캐릭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요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명준이 윤혜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전 윤혜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그래서 윤혜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되게 독특한 캐릭터인데 되게 무시당해요. 작품 내에서도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퍼플님은 어떠셔요? 퍼플님은 좀
윤혜란 분의 생각이 동의하셔요? 그런 면에서? 네, 동의합니다. 같이 가자고 권하진 않았죠? 네. 아예 말을 말을 못하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림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윤회 같은 경우에는 명준이 일단 말을 건네보지도 않았고 명준 스스로 가자고 해도 윤회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따라올 거라는 게 없으니까 아예 말도 안 한 채 남한과 윤회를 어떻게 보면 뒤로 하고 혼자 월북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윤회를 들여다보면서 그 시기가 4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때 여성상이 대부분 윤회였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나중에 이제 은혜를 만나지만 은혜랑 윤회는 좀 이렇게 많이 상반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윤회가 어떻게 보면은 4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그런 일반적인 여성상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생각을 좀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생각했어요. 네. 그게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뭐 해방 이후에 그 여성 성문화도 그렇고요. 남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일반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오히려 뒤로 갈수록 은혜가 뭐 발레단이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차후 얘기하겠지만 거기에서 그 은혜 같은 경우에 좀 더 좀 개방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흥미진진한데요. 그러면 이제 그